안녕하세요. 디스리 주벨리 파트너스의 임성훈입니다. 네. 작년에 이제 그 창업진흥원으로부터 그 작년 투자 기업 어떻게 선발을 했는지 그 리뷰를 이제 부탁한다는 연락을 받고 한번 이 20개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 지난 1년간 어떠한 성과들이 있으셨나 이렇게 찾아봤었고요. 이 기업 중에서는 이제 투자를 받으신 유치하신 기업도 있으시고 또 다른 뭐 해외 진출이라든가 또 다른 성과들을 보여주신 기업도 있었고요. 또 이름을 조금 찾기 어려운 그런 팀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은 작년에도 그 6,000개 팀이 참여를 해서 경쟁률이 최종 선정되기까지 300대 1이 넘었었거든요. 각 부처에서 어떤 그런 필터링된 기업들이 이제 올라와 주셨고 모든 기업들이 어떤 기술성이라든가 좋은 팀을 갖추고 계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이 왕중왕전에서는 이제 주로 VC 투자자들이 심사를 하게 되고요. 이 투자자들이 보는 뷰는 각 부처에서 정부 공기관에서 보는 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각 부처에서는 어떤 기술성이라든가 아니면은 정책 목표라든가 이런 부분 중심으로 이제 그 평가를 진행하신다고 한다면은 투자자들은 자기 돈을 넣고 이 돈들이 회수가 될 수 있는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시장 중심의 뷰 시각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제가 나중에도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VC 투자를 받는 것만이 좋은 회사냐라고 하는 질문은 꼭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좋은 회사가 유니콘이 되고 뭐 IPO가 되고 하기 위해서 빠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FI들의 그 VC 투자를 받을 필요성이 있을 때 받으면 되는 것이고요. 이 VC 투자, FI 투자를 꼭 투자를 받아야만 성공하는 회사고 그 창업자가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 이 이야기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꼭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그 제가 전화를 받았을 때 이제 이 리뷰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투자자 VC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또 투자 유치를 할 수 있을지 포인트를 조금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 그 AI가 워낙 핫한지라 그냥 저도 AI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집어넣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필터를 뭐 몇 개 써서 해봤더니 뭐 한 15분, 20분 만에 뭐 이런 내용들이 쭉쭉 나와서 뭐 프레젠테이션 PPT까지 만들어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또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저거는 뭐 5분, 10분 만에 뭐 금방 답을 얻으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투자자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그 여러 포인트들이 정보가 과잉되어 있는데 어떤 좀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점을 제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근데 작년에도 그 20개 팀을 선발할 때 그 VC 그 8분의 심사위원분들이 계셨었는데요. 그 크게 이견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선발한 팀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있지 않고 단지 뭐 대상, 은상, 뭐 대통령상 뭐 이런 순서에 대해서 조금 차이는 있었는데 뭐 쉽게 합의가 되는 정도의 이제 어떤 컨센서스는 그 금방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명백한 고객이 있는가라고 하는 점을 좀 후벼 파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먼저 나쁜 사례를 먼저 드렸는데 그 막연한 트렌드를 베이스로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은 이미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내 회사 말고 그 관련된 여러 회사들을 이미 검토한 경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연한 트렌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회사랍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전혀 설득력이 안 돼요. 특별히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 텐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특정한 비즈니스는 제가 여기 이번에 참여하시는 기업들 명단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심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번에 심사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기업을 미리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계속 검토하면서 느꼈던 조금 BM 사례들을 갖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요즘에 예를 들어서 AI 트렌드가 가장 핫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2년간 생성형 AI에 대한 많은 기업들을 미팅을 하게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강연이라든가 유튜브 동영상이라든가 보면은 AI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또는 이런 상담을 해주는 그런 많은 사례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구현 가능하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걸 그대로 우리는 세계 최고의 어떤 이미지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LLM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투자자 VC한테 IR을 하시게 되면은 바로 그런 질문에 봉착하실 거예요. 기술력 좋은 거는 알겠는데요. 이거 누구한테 판매하실 건가요? 근데 이제 그 부분부터 이제 좀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킥오프고 아직은 예비 창업자 또는 사업자 등록을 내셨더라도 저는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아직 말랑말랑한 상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AI를 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만드는 BM들을 만들었고 이거를 어떤 크리에이터들한테 판매를 하겠습니다라는 BM을 갖고 왔을 때 또는 예술 작품으로 판매를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BM을 들고 왔을 때 그러면은 크리에이터들이나 BM이 화가들, 예술가들의 구매력은 어느 정도지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 이제 예술가들의 소득 수준은 굉장히 낮고 이거를 구매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들의 구매 능력들이 굉장히 낮다라고밖에는 판단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창업자로서 기술들을 만약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고급 엔지니어들의 어떤 설계 기술을 AI가 예를 들어서 방열판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고급 엔지니어들이 이 방열판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AI가 그럴싸한 어떤 모델링들을 쉽게 제시해 준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급 엔지니어들을 AI가 대체해 준다라고 했을 때 이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의사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치과 치기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치기공사들이 굉장히 저임금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치기공사들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고임금을 쓰고 있다. 빠르게 이런 피드백들이 안 온다라고 했을 때 AI가 그럴싸한 치아의 형태 모습들을 이미징해서 제안을 해준다. 이런 비용을 즉각적으로 절감시키는 영역들로 그 시장들을 정확하게 타겟을 해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지금 환경 리그도 있으시던데 예를 들어서 환경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유저블 아니면 친환경적인 어떤 보트를 소재를 개발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근거로 갖고 나오는 것들이 요즘 MZ 세대들 또는 국제적인 환경 규제들 이런 이야기들을 갖고 나오시면서 이 친환경의 우리의 사업성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나오는 거 있죠. 중국 시장에 1% 시장 점유를 하면 국내 시장에 2% 시장 점유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갖고 나오시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피상적인 거죠. 왜 국내 시장 2%입니까? 근거가 없어요. 왜 중국 시장에 1%입니까? 그냥 1%는 그냥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래 가지고는 심사위원들 설득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물론 B2C 측면에서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트렌드들이 가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어서 친환경 버틀이 화장품 회사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식음료 회사에서 이거를 써야만 할 수밖에 없는
또는 유사 경쟁사들과 대비해서 기존의 어떤 버틀 충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원가 경쟁력이 있다. 이런 실제 나한테 돈을 지불할 고객은 MZ 세대나 뭐 이런 C 커스터머 고객이 아니라 내 보트를 사갈 B2B 기업 모델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명백한 고객이 있음을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도 대표적이죠. 예를 들어서 뭐 치매 어르신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은 치매 어르신 또는 뭐 유아 아동이 되겠지만은 돈을 지불하는 쪽은 정부나 아니면은 그 보호자가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각각의 이해관계들을 정확하게 니즈, 그럼 결국은 고객의 밸류, 가치 제한이 되는 건데 이 밸류에 정확하게 부합이 되고 유통 채널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들을 정확하게 핀포인트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지금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그 공대 교수님들이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모든 기술은 이미 특허가 다 있다. 뭐 이런 농담을 많이 그 공대 교수님들 하시는 걸 봤었는데요. 내가 생각한 이 BM이 절대로 내가 처음 시작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업하기 이전에 누군가가 분명히 비슷한 것들을 하고 있었을 거고요. 이 기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단지 이게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왜 지금이냐라고 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꼭 잡아주셔야 되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투자를 이제 주로 환경 쪽 많이 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 보자면은 뭐 알리백, 뭐 탄소 기후 위기 대응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시장 다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폐 비닐을 가지고 예전에 뭐 열 분해유 만드는 그런 회사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2년 전에 이 폐 비닐을 가지고 나프타 원료를 석유화학의 가장 기본 쌀 같은 소재죠. 나프타로 쓸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폐 비닐을 가지고 뭔가 재생 소재를 만드는 것이 열 분해유로 썼을 때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았던 반면에 예를 들어서 나프타 소재로 사용하게 되면은 또 그런 것들이 의무화되는 법 규제들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 구체적으로 2년 전부터 새로운 시장 성장 기회가 생기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각 사업에서 어필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뭐 또 하나 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유튜브 관련된 크리에이터 비즈니스 쪽에서 예전에는 우리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보면 한국 크리에이터들이 뭐 게임이라든가 스포츠라든가 이쪽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더 전문가들도 많으시겠지만 그거는 저는 사실 언어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잘 정리된 자막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요즘에 생성형 AI 때문에 LLM 그 AI 번역기들이 상당히 쓸만해졌거든요. 그럼으로써 사실은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유튜브를 활용한 비즈니스들이 글로벌하게 진출해 나갈 수 있는 시장 규모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 가지 포인트들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되시는 영역의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은 확실한 거는 이런 재무적 투자자들 FI들은 회수를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초기 창업자들한테 뭐 공격적으로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질문하는 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게 뭐 지금 내가 IPO 뭐 회수 M&A로 회수하겠습니다라고 말해봤자 뭐 그렇게 유의미한 정보가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괜히 불편해하실까봐 질문을 직접적으로 드리는 경우는 드문데요. 내부적으로는 모든 투자자들이 내부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회사는 이러한 회사 뭐 돈을 여기서 번다고 하고 또 이런 명료한 고객이고 또 지금 타이밍도 맞는데
이 회사가 과연 유사한 사례로 IPO 한 사례가 있어? IPO를 했다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얼마짜리야? 그래서 이 유사한 회사들이 그 코스닥 시장에 봤더니 1,000억 원짜리다, 1,500억짜리다, 500억짜리다. 이 회사 밸류가 나오는 순간 그러면 앞으로 5년 후에 상장이 된다고 해도 이 회사는 1,000억에 상장되겠네. 이런 회사는 5,000억에 상장이 될 수가 있겠네. 해외 쪽에 보니까 유니콘 기업도 있네.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회사에다가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크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를 유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유사한 IPO 모델이 있는지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수라는 게 M&A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M&A가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국내 환경에서는 M&A에 대해서 그 활성화되지 않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박하게 좀 처지는 것 같아요. 저는 더 큰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M&A는 사실은 나를 사주겠다라는 사람이 있어야지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M&A 엑시트 방향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능동적으로 성장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고객 풀 대상을 보고 거기 정책이 어떻게 신사업이 어떻게 바뀌고 거기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회사의 성장이 폭이 좁아지고 좀 제약이 된다는 점이 가장 좀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 발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IPO 모델이 없어도 사실은 좋은 회사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1, 2억 투자 받았다. 그거 내가 돈 벌어서 갚을 수 있어요. 뭐 한 5억 갚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회사 밸류가 뭐 500억이 되고 1,000억이 되고 투자 유치 금액이 50억이 되고 100억이 되면은 그거 창업자가 돈 벌었다고 그 돈으로 사실은 투자 원금이라도 회수시켜 주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모델링과 투자의 관계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포인트들만 잠깐만 언급을 드리자면은 그 원칙적으로 주주 명부에는 회사 상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만 남으시도록 해야 됩니다. 저 주주는 뼈와 같고 임직원은 살과 같고 고객은 의복과 같다는 표현은 제가 만든 말인데요. 우리가 보통 창업을 하시면서 누가 내 물건 좀 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고객이 누가 물건을 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왕이죠. 그리고 나서 회사 돌아와서 대표님들이 우리 임직원들 뭐 이렇게 쥐어짜듯이 어떻게든 만들려고 쥐어짜고 그러다가 보니까 뭐 원부자재지만 돈이 없으니까 투자자 돈은 어디서든지 급한 대로 아무 돈이나 받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려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은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우리가 IPO를 생각하고 있고 기관 투자 유치를 받으시려고 생각하면은 순서가 완전히 뒤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비즈니스가 커가면서 고객들이 양질의 고객들로 바뀌어요. 회사 BM이 피버팅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의복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고객은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임직원은 물론 소중하죠. 정말 소중합니다. 살이 많이 배어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또 직장 생활도 많이 해보시고 그러시겠지만은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 때로는 직원들이 나가더라도 흉터는 남겠지만은 아물고 또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는요, 한번 투자해서 주주 들어오면은 투자받기 힘드시잖아요. 내보내기는 훨씬 더 힘드세요. 그리고 주주들이 이 경영에 대해서 어떠한 조언들을 하고 어떠한 방향성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표님이 느끼시는 압박감과 회사의 그 성장 그림들이 완전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꼭 저 순서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투자자에 대한 레퍼런스들도 꼭 체크를 하셔라. 그리고 이거는 다를 수는 있는데 뭐 보통 정답은 없지만은 IPO 갈 때까지 한 18개월마다 전후로 해서 한 지분율의 10%씩 나눠서 투자 받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적시에 투자 받으시는 거고 우리가 정부 지원금이든 아니면은
그런 투자 자금이든 꼭 생각하셔야 될 거 5년 후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스타트업들은 생존입니다.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금 받았다, 매출 났다, 그랜트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자금을 가지고 우리가 18개월 후에 다음 자금 투자 유치할 마일스톤이 뭐냐. 18개월 후에 회사 밸류가 3배, 5배 커져서 투자금 유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만한 몸값 인정받으려면은 이 자금 가지고 18개월 동안 뭘 해야 되는지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프리 IPO 갔을 때 창업자 지분이 한 25% 정도 있으셔야 돼요. 특수관계나. 마지막 부분은 이 창업자한테 가장 필요한 능력은 저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상장사 대표님한테도 제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 애널리스트들 회사 방문하셨을 때, 자 매출 계획 이렇게 갑니다. 우리 회사는 이렇게 될 거예요. 200억짜리 매출이 납니다. 500억 매출이 납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희 같은 투자자가 스타트업이든 아니면은 애널리스트들이 상장기업 대표님한테든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그 대표님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게 왜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됩니다라고만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상대방이 안 되는 걸 전제로 하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설득이 안 되죠. 더 좋은 설득 방법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은 그게 만약 안 된다면은 다른 방안에서 이러한 매출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 회사의 주가라든가 회사 밸류에이션에 계획대로 가는 것은 차질이 있겠지만은 6개월, 1년 후에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의 자금 계획은 이래서 버틸 수 있는 기존 주주들 투자를 해주신다면은 버틸 수 있는 백들이 룸들이 남아 있고 더 좋은 모양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게 좋은 커뮤니케이션이신 거죠. 그래서 뭐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대표님들은 회사 실적을 내가 말했던 것들을 1년 후에 2년 후에 정말 지켜낼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커뮤니케이션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여기 대표님들이라기보다는 여기 그 창업 지원에서 창업 지원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이 와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등기부 등본 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서 이 초기 기업들 VC 투자에 대한 표준 계약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대표님들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저기 투자 받고 나머지는 전문가 써야지, 법무사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야, 등기? 그래서 등기부 등본 못 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계약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요 등기부 등본 회사법에 관련된 것, 또 스톡옵션에 관련된 것들이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고 규제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꼭 교육 프로그램들로 좀 설정해서 이거는 VC가 붙잡고 또는 엑셀러레이터가 붙잡고 교육하기는 좀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또 꼭 마련해 주시고, 또 대표님들도 그런 자리에 가면은 저는 저기 이과여서 이런 거 모르는데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등기부 등본들 구성이 되고 투자 VC RCPS 계약서가 중요하게 뭐가 구성이 돼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를 하시는 게, 공부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미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킥오프고 사실은 축제잖아요. 이 자리 마음껏 누리시고 이 자리에서 또 위대한 기업가, 또 그래서 저희가 제발 찾아가서 투자 좀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대표님들 꼭 나오셨고, 그때 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